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뭐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제 추정입니다. 만기일이었고 그리고 만기일 종가에 어떤 변동이 크게 나오는데 제가 그 장중 리딩에서 댓글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방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선물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당일날도 이 포지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날까지 상방이니까 만기일에 오른다 뭐 이런 게 안 통합니다. 당일날도 바뀌기 때문에. 다만 오늘 같은 건 후행적으로 설명은 가능한데 상방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만기일에 어떤 변동이 나왔고 요거 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뭐 정기 변경 코스피에서 종목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만기일에 이런 종가의 변동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변동이 한계가 있는데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200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종가로 크게 변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막판에도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가기는 조금 그렇고 다만 이런 KCC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이제 보통 막판에 변동이 많이 나오는 왜냐면 덩치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롯데 쪽에 롯데 쇼핑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막판에 조금 여기 체결을 보시면 100원 차이 났네.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 막판에 보통 이런 거래량이 적으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만기일 변동이 크게 나올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큰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만기일에 영향을 받았고 코스피 정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은 날이었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향을 정하는 자리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적 분석이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시장이 망가지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주선 이탈하고 회복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60주선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이제 이렇게 가느냐인데 그 당시에는 이 주식시장의 전망이란 것은 항상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 당시에 60주선 확인하고 다시 방향을 정할 것인데 그 당시에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현금을 만들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금 비중이 아주 없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조금은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덜 먹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항상 그렇지만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모름. 이 모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상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현금을 왜 만들어?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때는 진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뭐 그것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응을 할 만한 자리면 뭐하러 질문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니까 질문을 하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을 만든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8월이 나쁘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이쯤에서 현금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많이 구겨진 상태다. 그럼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만든다? 이런 경우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60주선을 회복하는 이런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금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뭘 팔아서라도 현금을 조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나쁜 상황에서도 60주선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을 하게 해준 게 기술적 반등인데, 여기서는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흐름을 보면 여기서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 분위기로만 보면 상승이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하락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사실 확률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장 흐름에서 없었던 부분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이 지준율 인하가 223조 원의 유동성을 때려박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한다고, 그러니까 3월까지 해서 빠르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223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조금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하락이지만, 그리고 분위기는 상승이고, 근데 저도 약간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전망들은 모두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그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모르겠다. 아, 모르는데 왜 떠드냐. 근데 이 모른다는 걸 전제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 경우에는 이거고 저 경우에는 저거니까 그 확률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극단적으로 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주식을 뭐 한 95%를 가져가고 현금을 5%를 가져가야 되겠다.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주식을 70%만 가져가고 현금을 한 30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어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오르냐고 내리냐고, 요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접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면 진짜 모르는 거니까. 예. 어쨌든 코스피는 분위기 좋은데, 지금 현금이 이 시점에 현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수 대비해서 아주 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갖고 있어 봤자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그냥 사형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쭉 뻗어갔는데 종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기일은 코스피만 영향을 받는데 코스닥 왜 영향을 받았느냐? 그냥 연동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변동성 하단을 갔다가 상단을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술적 분석이 만능이고 예측 도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빠졌을 때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때 당시에 지수는 많이 안 내렸지만 많은 종목들이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일부 유동성이 빠지면서 일부 중소형주들은 패닉셀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 매매까지 있어서 뭐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을 보면, 변동성 하단까지 왔으니까 살아나겠네? 그러면 또 분위기 좋아졌을 때 상단까지 왔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객관성을 높여주는, 더 나아가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실 뭐 느낌대로 매매해서 수익 나면 누가 주식해서 손실을 보겠습니까? 근데 느낌대로 매매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반대로 갑니다. 왜냐면 우리 머리가 인식하기로는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느낌대로만 매매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대로 계속 달리는 거 아니야 해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또 손절을 하고,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몇 번만 이거 역방향 잘못하면 투자금 반토막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반토막 나면 그때부터는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다. 반토막 나면 500입니다. 500만에서 1,000만을 만들려면 2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토막 난 실력으로 2배가 된다? 이러려면 시장이 지수가 최소한 뭐 50%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배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높은 변동성을 쫓다 보면 250이 되고
그러면 이제 4배가 올라야 되는데 4배 오를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아주 길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도박으로 가게 되고 올인이 납니다. 이 수순대로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증권사 통계에 보면 6개월 만에 계좌가 박살난다. 이게 통계입니다. 요 과정들을.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이 뭐 난 1,000,000원 없어도 되고 뭐 1,000,000원 갖고 재밌게 놀았다.' 생각해야지 뭐 '마카오 가서 도박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러면 뭐 또 다르지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가족들한테도 돈 쓸 거 아껴가면서 1,000,000원을 모았는데 6개월 만에 그 남의 아가리에 다 쳐넣어 준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론 주식 투자는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지만 적어도 이 30% 때문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녹화를 못 해 가지고 다른 업무도 많았고 좀 사실 어제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쁜 상태로 억지로 녹화를 해서 올려 드리는 게 뭐 '무슨 이득이 있겠냐. 여러분들께 과연 도움이 되겠냐.' 이런 뭐랄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 어제 못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주식 시장이 오를 때는 분명히 이제 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주식 시장 유동성 풀린 것만 보면. 근데 코인 시장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거랑 비교해서는 뭐 지금은 이제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음 표현하자면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지수의 영향을 받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수의 흐름을 알면 물론 지수 흐름보다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기에 부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부합하는 건 또 가치에 부합을 하게 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종목에도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예. 약간의 어떤 뭐 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뭐 저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LG화학에 대한 공매도는 청약일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일에 공매도가 아니라 대주를 해서 주식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제가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아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거 따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 공매도 우리가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아우 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주식이 사실 상승이 어렵고 하락이 쉽기 때문에 '하락하는 데 베팅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물 매매를 하면 이제 뭐 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물 매도를 하는 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안 내려갑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안 내려갑니다, 선물 매도를 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 왜 이렇게 시장이 엉망이고 맨날 내리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매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시장은 반토막 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해 보면 '아 뭐 공매도에 대한 우리 피해 의식이 사실은 과장됐구나.' 요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일단 비중 7% 니까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주가도 이제 이미 500억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긴 하지만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전환사채가 30%가 넘습니다. 이걸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그래서 뭐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문제도 크지 않으니까 뭐 내년 뭐 당장은 없을 것 같고 내년 설 연휴 이후에 뭐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비중이 7%니까 3% 정도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면 얘랑은 퉁치기가 가능할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가면 퉁치고 해서 해결을 하는 걸로, 한 방에 이거를 무르타서 해결을 하겠다, 뭐 그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분들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1,000만 원을 어떤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48%가 됐습니다. 그러면 5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1,000만 원을 갖고 B 계좌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13%다. 그러면 87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1,000만 원 더 넣어야지 C 계좌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0 해가지고 1,000만 원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10%가 올랐다. 물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38, 뭐 대충 하겠습니다. 38은 아니겠지만 3 그리고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면 요거는 이제 970이 됐고 요거는 620이 됐고 얘는 1100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요거랑만 같이 날려도 2000이라는 현금이 생깁니다. 주식이 1000이고 요것만 갖고도 아주 대응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970 하면 한 70만 원이 남는데 요 70만 원 수익만큼 여기서도 또 날려줍니다. 그러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아니 9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고 현금이 2100입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시점에 매수하고 여기가 또 반등할 때 또 정리하면서 여기서 수익만큼 또 퉁치고 요런 거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500에 2500 정도, 주식이 500이고 현금이 2500이 될 거고, 이 시점에서 또 잘만 때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내야지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렇게 작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계가 사실 많이 맞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교 가서 두 가지를 혜택을 받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균 그리고 원균이라는 책을 쓰신 고정욱 교수님 계셨는데 사실 글을 되게 못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논술을 하면 당시에 500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제 동기들이 이 중에서 500등 밖이었습니다. 논술 모의고사 점수가. 그랬는데 이 글을 학교 가서 뭔가 거기서 약간의 어떤 뭐 사실 지금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아예 글 자체는 못 쓰다가 여기서 뭔가 방법을 깨닫게 돼서 하나고, 두 번째는 이 확률 통계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제가 그 수업을 아주 비중 있게 굉장히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확률하고 통계를 되게 좋아합니다. 수학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건 너무 재밌으니까, 왜냐하면 뭔가 우주의 법칙이나 진리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보시면 통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그 외에는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를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대학교 가서 통계대로 잘 움직인다라는 걸 전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영신금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댓글 확인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댓글이 많으니까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영신금속으로 가서 지금 영신금속 주주총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의결권을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 그 의결권을 행사하고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전제를 깔자면 자유인데 뭔가 우리가 같이 소액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 제가 권장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기에는 딱히 뭔가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가는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다. 정관 변경도 자연스럽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찬성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자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을 팔고 나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주의 어떤 구성이 바뀌고 난 다음에야,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저도 없을 거니까 주식이. 그렇게 되면 모르는 일이지만 당장은 제가 또 찬성을 하자고 권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걸 우리 의결권 행사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들이 들리고 있냐면 일단 그 후보분들은 굉장히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감사위원으로서의 어떤 외부적인 경력을 봤을 때는 흠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신 것 같고, 어떤 양력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이분이 저랑 아는 분이니까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 이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거짓말의 책임은 사실 뭐 책임 소재로만 보면 이 업체를 선정한 회사한테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우리가 주주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 중간에서 어떤 오해를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하면서 발끈하면 또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후보자분 모르는 분이고, 그렇다고 제가 모른다고 해서 이분이 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결권 행사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거를 이제 따르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이 최대 주주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도와주기로 했다. 이 의결권 찬성하라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제가 우리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 정관 변경하고 후보자 선출에 찬성을 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그냥 표를 많이 받아가서 성공 보수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왜 또 거짓말하느냐.' 이러면 또 피곤해지니까 일단 그냥 없었다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후보자분하고 친분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냥 이번에 기권하자. 기권해도 뭐 정관 변경을 못하는 것도 아닐 거고 후보자 선임이 안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와서 아무 말이나 막 할 텐데 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하는 업체 직원들이 그러다 보면 뭐 회사에서 엄청난 주가 부양 계획도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찬성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그냥 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거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약간의 의혹이나 '어 그랬었나?'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어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고민이 되시거나 하면 직접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메일이든 아니면 제 사이트에 질문이든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이든 아니면 뭐 제 전화번호로 카톡을 보내시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거짓말들 때문에 굳이 또 이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의결권을 많이 받아가기만 하면 회사 이미지가 먹칠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많이 받아가면 장땡인 그런 업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대 주주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야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게 그게 다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영신금속의 시가총액이 이제 620 아이고 62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자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 주가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설명을 합니다. 에이 이게 무슨 이 주가에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것도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인 겁니다. 그러면 경쟁 업체인 태양금속하고 보면 영신금속이 623억이고 태양금속은 지금 505억이 됐습니다. 근데 태양금속이 사실 업계에서 이 볼트 차량용 볼트 이쪽에서 영신금속보다는 앞선 업체입니다. 규모에서는 매출 규모도 영신금속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매출이. 근데 이미 이 가격이 달라지고 있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가격이 틀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출이 4배긴 하지만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매출이 4분의 1이지만 태양금속에 글로벌 업체들하고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의 대비를 나름 잘했고 네, 그리고 뭐 주주분들의 구성도 사실 훌륭합니다. 뭐 거의 이 정도 주주분들의 어떤 마인드라면 또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접근이 다를 거고 예 그래서 요런 게 어떤 인위적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수록 태양금속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뭐 요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에 153억 적자가 났고 작년에 34억 적자가 났고 올해 흑자 전환하는가 싶었는데 3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타격을 받으면서 다시 지금 7억 흑자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근데 아마 4분기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도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영신금속이 나름 잘하고 있고 전기차의 대비도 잘하고 있고 전기차용으로 지금 이 공장도
가고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시장에서 물론 태양금속이 내려서 나온 시가총액 역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순위 바뀜을 예, 이미 반영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게 생각을 하는데 뭐 돈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어깨 일이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점을 하는 부분에서 크게 또 터질 수가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태양금속보다는 영신금속이 훨씬 낫지 않나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서는 어쨌든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면 이제 제놀루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믿을 만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고 근데 기술적 분석도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무당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나쁠 때 좋은 걸 생각할 수 있고 좋은 걸 좋을 때 나쁜 걸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 객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숫자입니다. 실적 나오는 거. 근데 제너루션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어떤 분위기로만 보면 코로나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진단 키트 같은 거 아무도 안 사고 그럼 뭐 나빠지는 거 아닌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반영된 거고 근데 뭐 변이가 나오고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러니까 에이 그런 거는 한참 시간이 걸리겠네.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은 분야의 이 진단 키트를 써 나가고 있고 그게 어떤 검사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가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 쌍끌이 매수네. 뭐 세 번째로 굳이 하자면 수급인데 이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사야지라고 해서 사면 그 다음 날부터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크게 저건 아니지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숫자 계속 흑자 나오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냥 회복을 빨리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많은 종목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뭐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요거랑 다르게 업계에서 순위가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 리딩 업체의 순위가 바뀌는 걸 빼고 본다면 결국은 기술적 분석과 숫자인데 숫자가 계속 나는 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시점에도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근데 이때는 아직 하락 추세였으니까 좋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좋아질 거다. 왜냐면 추세가 돌아섰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숫자에 기반을 한다면 뭐 많이 못 먹더라도 크게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계속 어,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은 안 보는 게 맞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이 8만 원 부근에서 이 매물이 되게 두텁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상당한 비중은 뭐 삼성전자가 설마 망하겠냐. 주식은 해야겠고 다른 건 위험하니까 삼성전자를 사야지. 이런 마인드가 많을 겁니다. 신규로 오신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경험했을 거고 이제 줄 때 챙겨야 되네 하고 한국화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옛날부터 주식 투자 하신 분들도 뭐 장기 투자가 진리야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자보다만 많이 받으면 돼. 은행 이자보다만
요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하셨을 거고, 근데 장기 투자 진리라고 해서 쭉 갖고 가 봤더니 올라갔다 다 내려가 버리네. 은행 이자보다 잘 받으면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도 안 나오네. 이런 걸 겪으면서 '아 그냥 한국 증시는 줄 때 챙기는 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요렇게 되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제 충실히 이번 하락을 통해서 밟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8만 원 부근의 매물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주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매물을 받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국 그걸 계속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비중이 커졌고, 비중이 큰 종목에 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운용 자산의 수익률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른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8만 원 부근에서 많이 팔면 삼성전자는 가벼워져서 계속 달릴 것이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8만 원 갔는데도 잘 안 던진다. 그럼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그 역할을 대신 회사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또 소각도 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러면, 그런 유동성 공급 역할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없다는 전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라간다? 싸게 사고 싶지. 삼성전자 10만 원 돼서 산다, 15만 원 돼서 산다, 이거는 시간이 한참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것은 일시적인 오버슈팅이나 과매도지,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건 기관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매물 소화를 할 거고, 그 과정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마지막인데, 이 제노레이는 일단 기간 매도를 보면 9,000원 위에서 9,000원 아래에서는 안 파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 원익 쪽에서 9,000원 아래에서는 안 파니까 하방 경직성은 있을 거고, 그럼 올라가면 걔네들이 때릴 거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안 올릴 겁니다. 주포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뭔가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배당은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졌긴 하지만 뭐 크게 나아진 건 아니니까 배당은 뭐 작년 수준으로 할 거고, 그러면 실적이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성장을 한다. 이게 어떤 의료 장비 업체들이 관심을 받는 어떤 시장 트렌드하고 맞았을 때 아마 폭발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다. 아직까지도 수량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 물량 다 소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걔네들이 9,000원 밑에서는 안 파는 것 같으니까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스트레스는 없고 그냥 시간 끌고 지루하다,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실적이 누적되는 거라든지 시장 트렌드가 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간이 길어야 6개월일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건데, 많이 짜증스럽더라도 잘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